네, 바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유승직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마 주로 이제 그 배추권 거래제도 개선 방향 그쪽으로 아마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이상익 박사님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뭐 그동안 뭐 우리나라 배추권 거래제도가 2015년에 도입이 됐습니다만은 기본적인 방향은 그게 이제 배추권 거래제도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원칙에서 감축을 하겠다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제도가 도입이 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시장 원래 목적을 원래 그 원칙과 좀 벗어난 그런 방향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느냐 해서 아마 이런 개선 제도가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것의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우리가 개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탄소 중립을 이제 전제로 하는데 탄소 중립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이제 2030년 당장 우리가 지금 5년 정도 한 7, 8년밖에 남지 않은 그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더 강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냐 하는 게 먼저 좀 명확하게 돼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2015년에 도입된 이후 지금 한 7,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뭐 어떤 제도가 운영되는 데서 성공을 했지만 그것이 과연 실질적인 효과를 갖고 왔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갖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특히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그 배추권 거래제도 그 유상할당 비중이라고 하는 것인데 뭐 선진국의 경우를 보시면은 이제 유상할당 비중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제 유상할당 비중도 중요합니다만 이제 전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의 다 100% 유상할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전환 부분에 대해서 한 10% 정도 한다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먼저 결국은 이제 그 뭐 단순히 비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뭐 100% 유상이라고 하는 좀 과감한 정책이 도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100%그 유상할당을 전환 부분에 하더라도 또 그것이 이제 소비자 요금의 전가가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추권 거래제도가 아까 뭐 간접 배추를 빼느니 마느니 하는데 그 전제는 우리가 소비자 요금의 그 탄소 가격이 반영이 된다 한다는 전제에서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원가 발생 원가주의 그 회계를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연료 전환도 잘 안 되고 이제 전력 소비 감소도 잘 안 된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배추권 거래제도 도입을 해서 우리가 국가 감축 목표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배추권 거래 대상만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비배추권 거래제도 대상도 감축을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쪽 부분에 대한 정책이 지금 우리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추권 거래제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제외되어 있는 비배추권 거래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추권 거래 제도를 확대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논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유럽이라든지 뭐 캘리포니아니 그런 외국의 경우에는 이미 연료에 대해서 배추권 거래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배추권 거래제도를 이제 연료에까지 포함시키면 거의 100% 가까이 이제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논의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국가 감축 목표라고 얘기하는 건 아까 똑같은 말씀입니다. 배추권 거래제도 대상만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상도 감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배추권 거래제도의 상세제도를 보면 해외 상세도 있습니다만 국내 상세도 이제 인정이 받는데 국내 상세는 만약 비배추권 거래제도에서 대상에서 조금이라도 감축이 되면 그래서 다 갖고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국가 감축 목표 달성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배추권 거래 대상에서도 예를 들어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론은 나중에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정 부분 감소는 의무적으로 감소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감축하는 것만 우리가 상세로 인정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뭐 시간 관계상 뭐 간단하게 뭐 세 번째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도 배추권 거래 제도를 좀 이제 제대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뭐 할당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실하게 이제 그 뭐 전망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이제 배추권 가격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불확실성을 좀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가격 지금 현재 안정화 정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가격 상하한제 같은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대신 우리가 지금 선물 시장이니 뭐 지금 그건 배추권 거래제도 시장을 갖다 개선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런 거의 전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2월 제한이니 하는 그런 어떤 규제적인 성격의 그 접근은 이제 과감히 철폐를 하고
이제 그 시간에 걸쳐서 유연성을 주기로 한 거면 주되 다만 배출권 거래 제도의 가장 약점인 그 가격의 불확실성을 갖다가 보완하는 그런 제도로 하는 것이 이제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오대균 교수님. 네, 오대균입니다. 뭐 발표하신 내용들이 워낙 그동안 이제 배출권 거래제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거의 다 잘 적시해 주셨고요. 또 유승식 교수님께서도 추가적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더 할 얘기는 많지 않긴 합니다. 현재 배출권 거래제도는 지금 상황하고 상당히 상황이 다를 때 도입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NDC라는 것도 없었고요. 탄소 중립도 선언하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배출권 거래제도가 정책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미가 달랐을 때 도입한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런 기조가 지금까지 운영이라는 측면, 즉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측면으로만 주로 강조되면서 배출권 거래제도의 그 근본적인 역할, 즉 국가 목표를 달성하고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측면은 조금 달리 적용되지 않았냐, 그런 측면에서 역할이 좀 부족했다. 커버리지 측면에서 이미 국가 총배출량의 70% 이상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배출권 거래제의 역할은 우리나라 목표 달성과 탄소 중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뭐 70%에서 문제가 생기니까요.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확실히 이제는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배출권 거래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정말로 해석하고 그리로 개선한다는 게 그리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측면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뭐 이런 그 연구 같은 것들이 상당히 적절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 기존에 이제 우리가 배출권 거래제를 잘 운영했느냐라는 측면도 존재하지만 상황이 매우 많이 바뀌었다. 최근 들어서 상당히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있고 특히 에너지 같은 측면에서 보면 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의 급등락도 심해졌고요. 단기적으로는 화석연료 사용량과 그 구매량이 늘어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고 있어서 정말 배출권 거래제를 어떻게 운영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한 관점이 좀 바뀐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뭐 EU에서 이제 탄소 국경제 조정한다고 하고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의 가격을 기준으로 서로 비교를 하고 그런 것에 이제 국경 조정을 한다고 하니 가격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이상혁 박사님이나 유승식 교수님 강조하셨습니다만 가격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격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배출권 거래 제도 자체가 탄소 가격 정책으로 가장 대표적이니까 이젠 거래되는 물량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도록 할 것인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하나의 워킹 그룹을 따로 두자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배출권 거래제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하려면 배출권 거래제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가격 정책이 들어와야 한다. 적절한 수준의 가격은 어느 정도냐, 그리고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배출권 거래제 부분에서는 어떤 정책을 쓰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런 부분의 그 진전이 같이 이루어져야 우리나라 전체가 물어내야 되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 그걸 어떻게 부문 간 분담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들도 가능할 것 같고요. 가격 수준에 관한 고려가 추후에 새로운 기술이 나타났을 때 시간적으로 이제 배출권 거래 대상과 비대상 사이의 공간적인 분담 또는 새로운 신기술과 현존 기술 사이의 시간적인 분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관한 그런 고민이 가격 그 고려사항에 상당히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격을 다루는 그런 고민하는 그런 역할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요. 간접 배출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간접 배출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탄소 배출량으로 치면 중복 카운트 같은 측면이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 바로 아래 등급의 그 배출 기업들한테 목표 관리제를 하고 있는데 좀 구분을 해서 간접 배출 같은 부분은, 전력이나 스팀 같은 부분은 그런 것을 대상으로 부문에 대해서 목표 관리제를 하는 게 정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탄소로 계산을 하지 말고
사용량, 전력이나 스팀의 사용량을 별도로 관리하는 그 목표 관리제를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탄소 그 배출권 거래제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의 문제를 좀 구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즉 그냥 단순히 배출량이 좀 적다는 이유로 목표 관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하게 우리가 따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문에 대한 목표 관리제를 따로 하는 게 정상이지 않겠냐. 목표 관리제를 전환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아리백이나 CF백, 카본 프리백처럼 민간 부분의 이니셔티브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출권 거래제에 들어온 기업도, 들어오지 않은 기업도, 참여자가 아닌 기업도 이제 그런 민간 부분의 이니셔티브에 따라서 별도의 기후 행동, 필요하다면 배출권을 구입해야 되는 그런 행동을 따로 할 수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 할당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는 할당받은 것 이상으로 자발적 시장에서 더 사야 하는 행동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 이제 배출권 거래제는 그렇게 참여자들이 설령 이제 만일 그런 민간의 이니셔티브에 의해서 추가로 자발적 시장에서 더 구매를 했다면 그걸 어떻게 정책과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당연히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할당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다르게 취급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투자된 노력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추가적으로 이제는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됐다. 이런 것까지도 좀 앞으로 이번 정부에서는 특히 이게 아주 길게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의 기초부터 좀 잡아둘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세 번째 토론장 모시겠습니다. 예, 김호연 교수님. 네, 저는 실내 공기질과 관련된 내용으로 토론 요청을 하신 것 같고요.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현황 진단 및 정책 제안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영원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짧은 기간 다양한 내용으로 많은 메시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표 자료 내용 중에 이제 설문조사 15개 충전과제 이행상황 평가 조사 결과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이 15개 충전과제가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분들 포함해서 주신 내용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느낌의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뒤쪽에 더 보면 실내공기질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계 부처가 좀 나눠져 있고, 또 실제 실무적인 부분들이 좀 쪼개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어떤 행정이나 좀 유사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도 딱 느낄 수 있는데, 이 어린이집, 학교 등이라고 해놨는데 사실은 학교는 환경부 소관이 아니거든요. 교육부 소관이거든요. 이건 또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는 다른 학교 실내 공기질과 관련된 기준치를 따로 가지고 있고, 항목들도 따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라돈의 기준치는 또 확실히 좀 다르고요. 그래서 이 노출되는 상황에 따른 이벤트가 다르기 때문에 기준치도 좀 달라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환경부 자료에서 또 학교가 있으면 또 교육부에서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좀 협조, 공조해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 들고요. 대표적인 게 아까 이제 우리 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일 지금 관리 안 되고 있는 게 일반 가정이거든요. 가정. 예. 그래서 최근에도 우리 뭐 양재윤 교수님하고 저하고 그 질병관리청 지금 실내공기질과 관련된 그 부처의 자문위원으로 있는데, 지금 그 국민건강기초조사에서 실내공기질을 일부 좀 만지기 위해서 사전조사 작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실내공기질과 관련된 전문성도 사실 다소 떨어지고, 대국민 미세먼지로부터 또 실내공기질과 관련된 인지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질병관리청에서 일부 또 건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작업의 한계, 뭐 또 이런 어떤 전문성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놓고 있거든요. 다시 나왔습니다. 또
그래서 저희 그 전문위원들은 계속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부처든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고, 사실은 이거는 이제 계속 뭐 지금 지자체의 어떤 역할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부정적으로 일반가정 주거환경 개선 지원 확대 부분이 있는 부분을 참 공감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실내환경관리센터 중점 육성 이런 부분에 대한 지자체 도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조금 개선 방향 부분에서 이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확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뭐 공기질 대상 공간들을 확대해 나가는 것만이 또 능사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환경부에서도 잘해오고 계시지만 특히 다중이용 시설 같은 경우는 실태 조사를 통해서 그 시기 때 이슈화되는 시설들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두 가지를 들면 이제 키즈 카페. 키즈 카페가 대표적으로 이제 우후죽순으로 생기다가 지금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아니라 환경보건법에서 키즈 카페는 대규모 조사를 통해서 행안부하고 환경부하고 이제 공조를 해가지고 같이 이제 그 실적으로 키즈 카페를 지금 환경보건법상 관리 대상 시설로 이제 올려서, 저도 이제 국립환경공원 조사를 했을 때 실내 놀이터 10군데 중에 한 7군데 정도가 그 중금속 좀 초과 사례가 있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관리 대상으로 들어가서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때 또 실내 골프 연습장 지금도 많이 있지만 환경부에서도 실내 골프 연습장하고 경륜장, 경마장 이거 실내 골프 연습장, 경마장, 경륜장이죠. 거기도 이제 조사를 했었었고 생각만큼 그 실내공기질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또 골프장은 본인의 어떤 그 니즈에 의해서 진행해서 가는 개인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또 실내공기질 개념에서 좀 빠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확대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관리 대상에 대한 어떤 그 직관적인 확대보다는 이런 어떤 실태 조사 점검에 대한 이런 어떤 관심을 계속 두면서 이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한 부분으로 저는 의미를 해석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무조건 이거는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어떤 될까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수고 많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실내공기질 한지 좀 뭐 한 10여 년 이상 해오고는 있지만 제일 어려운 게 관리거든요. 노출 조사해서 뭐 문제를 밝히는 건 굉장히 쉬운데 그럼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아까 학교 얘기도 나오고 다중이술도 나왔지만 그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썩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공기청정기와 같은 부분, 또 환기 설비와 같은 부분에 의존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그거를 관심 가지고 학교에서도 창문을 열고 뭐 어떻게 하고 시간대별로 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학교가 가진 원래 목적이 있고 또 그런 시설들이 가진 원래 목적에 충실하지, 실내공기질 사실 생각보다 우리 대국민들이 그렇게 높이 인식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홍보하고 이벤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면서 이 능동형으로 갈 수 있는 그 시설, 대상 시설들이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센싱에 의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제품들이 컨트롤되는 그런 어떤 능동형으로 지금 학교도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다중이용 시설 부분에서도 지금 환경부에서 IoT 장비를 달아서 앞으로 인증 실내 공기질 관리 우수 인증 제도를 하고 있는 곳은 그런 어떤 시범 조사를 이제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조금 기술은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인간에 의지하는 것보다 기계에 의지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예, 감사합니다. 예, 양지연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뭐 앞에 이제 전반적인 거는 김호영 교수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그렇게 전문가 의견 수렴하고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검토해서 이 정책 방향을 제시를 하는 쪽 관련해서 한 몇 가지 정도 좀 추가됐으면 하는 의견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그 쟁점 및 전문가 의견에서도 계속 나오는 게, 이게 실내공기질 관리 제도가 법적으로 생기고 나서 굉장히 많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뭐
좀 확대도 되고 뭐 물질도 늘고 이렇게 되긴 했었는데 늘 나오는 게 여기 30쪽에 그 첫 번째로 그 얘기되어 있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발전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일시적으로 뭐 필요하면 또 전문가 의견 수렴해서 방향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뿐이 되고 있지 않아서 연계성을 갖기가 굉장히 좀 힘든 파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 개선 방향에 있어서 첫 번째 꼭지 컨트롤 타워의 정립을 여기서는 지자체 중심으로 좀 의견을 끌어주셨는데 사실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법 안에 보면 할 수 있는 꼭지는 있습니다. 실내 환경 센터를 설립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단 한 개 센터도 지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어떤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했지만 이 센터가 하는 역할, 센터로 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명확치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다각도로 검토를 한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자체가 이제 지자체에서 떨궈지면 사실 하나의 또 업무 스트레스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지자체를 능동적으로 중앙정부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오히려 이 실내환경센터 이름만 있는 거를 좀 더 실질적인 그런 구성센터를 할 수 있게끔 방향 제시를 그 부분을 조금 더 제안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좀 미래지향적인 이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이 제시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 이 제도가 움직이면서도 좀 가장 효과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모호하긴 하지만 그래도 뚜렷하게 볼 수 있었던 게 사실 신축 공동주택에서 입주 전 그 기준 권고 기준 이제 준수 여부나 해서 공지하고 하는데 사실 초창기에는 그 기준 권고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입주 전 미달성이 거의 한 10% 이상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 한 10여 년 이상 지속하면서 요즘에는 거의 뭐 아무리 많은 초과되는 물질도 3%를 넘지 않는 이게 사실 어느 정도 기준 규격이 있고 그게 지속적으로 이 스트레스가 가져가면 요즘 기술에 있어서는 자발적인 관리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요. 이런 그 효과를 감안을 했을 때 저희 지금 계속 앞쪽에서도 나오는데 일반 주거, 일반 주택 사실 이거는 국가가 나서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공동주택도 입주 후에 뭔가가 아니라 지을 때 잘 짓자. 배출하는 관리 국가가 개입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실제 배출되기 전에 좀 잘 관리할 수 있는 거가 가장 최선의 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했던 거고 저도 이거는 굳이 공동주택에만 제한이 있어야 될 것이냐 일반 주택을 뭐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뭐 주택 뭐 해서 뭐 건축을 하게 되면 뭐 그 입주 전이나 건축 준공 허가 날 때 이 양질의 그런 자재를 써서 실제 배출되는 실내 공기가 어느 정도 관리가 된 상태로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좀 이거는 뭐 규제는 아니고요. 좀 자발적인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신축 공동주택의 관리 방안을 좀 더 일반 주택 관리하는 하나의 도구로 좀 고민을 해보는 것도 이 굉장히 많은 사각지대에서 아니면 전문가들도 일반 주거 관리에 대한 그런 미흡한 거를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거 환경에 대해서는 사전 관리의 틀을 두고 지금 공동주택의 틀을 좀 활용해 보는 것, 이 부분 좀 보완이 되면 더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게 뭐 제품 만들듯이 한번 제품을 딱 양질의 제품을 만들면 뭐 계속 품질 검사하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계속적으로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유동적인 공기 흐름이 있고 그래서 이 측정하는 거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리상에 있어서도 자발적 측정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뿐이 못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게 뭐
측정 데이터가 지금 한 10여 년 이상 쌓였는데 아무도 그 DB를 활용하지 않아요. 이게 워낙 자발적 측정 이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제 앞에서도 이 관리 이런 데 있어서 이게 진짜 실질적인 관리가 되느냐 이런 또 의문 사항도 있고 해서 저는 이 앞에 김호영 교수님도 얘기했듯이 시설에 있어서 진짜 민간이 관리하는 민간 시설과 뭐 지하철 역사라든지 좀 더 정부가 아니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개입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설 이거를 조금은 더 구분을 해서 정부가 관리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요즘은 실시간 측정이나 이 관리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나오면서 뭐 일반인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뭐 숫자를 보지 않고 뭐 기준을 잘 준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그렇게 좀 더 적극적인 관리하는 그러한 그 시설과 그다음에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뭐 측정 횟수나 이런 건 늘려서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어린이 그 집 관리나 아니면 에너지 쪽에서 보면 에너지 그 친환경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거는 이제 건물 인증을 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더 자기가 자발적으로 실내 공기를 적극적으로 잘 관리를 하면 그런 좀 플러스되는 인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장치를 좀 만들어서 자기가 알아서 잘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유도하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단순히 1년에 한 번 측정하는 거 가지고 뭔가를 뭐 측정한 사람도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사람도 참 애매모호한 결정이 하지 않는 그러한 좀 조금은 현실적인 관리 인커리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 한 3가지 정도를 좀 정책의 하나의 방향으로 제시가 좀 보완이 되면 또 좋은 그러한 이 정책 재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 그 지정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정 토론 해주신 분들의 그 질문보다는 주로 그 뭐 코멘트 또는 뭐 어떤 추가적인 제안 이런 것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주제 발표를 해주신 분들한테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신 이상엽 박사님. 예, 그 좋은 코멘트를 해주셔가지고요. 저도 뭐 특별히 뭐 말씀드리기보다도 말씀 주셨던 거하고 제가 발표했던 거에서 좀 중요한 걸 한 말씀만 좀 드리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말씀해 주셨듯이 배출권 거래제라고 하는 것이 뭐 커버리지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기 때문에 이 ETS의 아주 성공적인 운영과 이행, 그다음에 앞으로의 그 뭐 잘 그림을 만들고 설계를 하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배출권 거래제 자체 내의 어떤 디자인을 잘 단계적으로 잘 설계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더불어서 그것만 일하기보다는 이 제도의 중요성 때문에 난 ETS에서의 정책 수단, 정책 목표, 그다음에 관련돼서 가격 정책, 비용 부담 이런 것들이 병행해서 진행이 될 때 국가 감축 목표뿐만 아니라 배출권 거래제 성공적 이행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배출권 거래 제도가 사회적 이런 논의를 좀 주도해 나가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 것이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바라건대 시장 안정화라든가 시장 환경 조성에 대한 것들은 병행해서 나가되 좀 더 이런 그 NDC 내지는 2050년 탄소 중립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ETS가 국가가 전체적으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도록 ETS가 좀 주도적으로 이런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해 주신 서영환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저 김호영 교수님하고 양지원 교수님께서 정말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먼저 이제 김호영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중에 저도 이제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질병관리청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민건강조사라든지 기존 이제 조사제도에 실내 공기질 관련된 항목을 좀 추가를 하고
그것으로 인한 이제 진단을 통해서 좀 정책적인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들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사실은 이제 부처별로 이런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인력 인프라 같은 부분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환경부에서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연계가 가능하다면 부처 협동 조사를 좀 추진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합친다기보다는 일단 실내 공기질 같은 그런 특정 연계가 가능한 이슈에 대해서는 좀 공동 조사라든지 공동 조사 체계 같은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실내 공기질 그 관리 대상을 그냥 기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좀 다른 문제를 또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 들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교수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뭐 키즈 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슈가 되는 공간들이 아마 계속 발생을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일종의 그런 서베일런스 시스템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이제 파악을 선제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은 그런 관리 체계 안으로 좀 추가하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는 것들이 보다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뒷받침 되려면 실태 조사가 이제 정기적으로 좀 이뤄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크게 보면 모니터링 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이제 현장하고 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제 말씀 중에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관리 수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내 공기질에서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제 아까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이제 자동형 관리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사람이 직접적으로 측정하고 그것을 이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에 이제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좀 운영이 되고 신뢰도가 쌓이려면은 결국은 이제 해당 그런 기술에 관련된 표준화라든지 관련 지침 같은 부분들이 아마 정부에서 좀 지원이 되면 아마 보다 효과적인 그런 제도가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양지원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이제 저도 이제 크게 동감을 한 것이 결국은 이제 지자체하고 중앙정부 간에 그런 연결 포인트들이 있어야 될 텐데 사실은 새롭게 모든 것을 이제 만든다기보다는 기존의 제도를 꼼꼼히 좀 살펴보면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는 것들이 이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 환경 관련된 이제 관리센터 같은 부분들도 지금 거의 이제 사문화되어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현장에서 작동하는 그런 툴로서 좀 활성화하는 것들이 오히려 좀 효과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구체적 활용 방안들도 좀 미래에 검토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측정에 관련해서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것이 플루이드 차원에서 이제 계속 변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데이터들을 확보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은 뭐 일정 레인지라든지 언서틴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정도는 그 정부에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이라든지 그런 데이터 신뢰도 관련된 판단 기준 같은 것들을 좀 제공을 해서 저희가 좀 측정 데이터를 좀 믿고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는데 활용이 안 되는 것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그 직접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그 수요 파악이 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에는 그런 활용 방안을 마련할 때 그런 그 데이터 수요자들에 대한 그런 의견 수렴 같은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운영 과정 중에서도 피드백을 계속 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 정부 뭐 지자체 민간주도 관리에 관련해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과 이제 같은 맥락으로 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 에너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인증 제도가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를 더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도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 인센티브 같은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제공을 해서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것들이 아마 자율적 관리 체계 마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뭐 쟁점에 대한 그 질의응답보다는 그 뭐 추가적인 제안, 또 보완, 또 공감대를 형성하는 여러 정책에 대해서 언급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지정 토론하고 발제자의 의견을 들어봤고 혹시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 청중 중에서 혹시 뭐 질의나 코멘트가 있으신 분 있으시면은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자기 소개해 주시고 너무 길지 않게. 예,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도시재생연구원의 김종영이라고 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인간이 가장 많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상품, 제품,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배출하고 있는데요. 아까 김호연 교수님께서 실내 공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실외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프로타너스 나무가 가장 많은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많이 배출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도시 건설한 사람들이 또 지자체 사람들이 은행나무랄지 다른 나무를 심고 배제해 버리는데요. 그걸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실내에서는요. 알다시피 식물들이 많은 탄소를 수집하면서 산소를 배출하는 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인위적인 기계적인 어떤 그 잡으려기보다는 그런 분야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환경적이랄지 많은 이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추가적인 발언 기회를 갖고 싶으신 다른 분 혹시 계십니까? 이거 시간 관리에 굉장히 철저하신 것 같습니다. 자, 뭐 그 두 분의 주제 발표를 꼼꼼하게 해주셨고 또 네 분 지정 토론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그 추가적인 제안, 보완 이런 방안들을 얘기를 해주셔서 이 뭐 짧은 시간이지만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뭐 여러 가지 그 방향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좌장 입장에서 그 우리가 그 항상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그 새로운 정책에 대한 그 발굴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뭐 새로운 정책 없어 이렇게 이제 많이 찾는데 돌이켜 보면 사실은 새로운 정책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우리 정책들을 보면은 거의 모든 정책들이 리스트상에 다 올라와 있고 이게 되고 있어요. 다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대로 이행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차이들이 있어요. 정책은 다 있는데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이 되느냐. 그 얘기 뭐냐면 새로운 정책을 찾는 것보다도 어쩌면 지금의 정책들이 가지고 있는 비효율성을 어떻게 수정 보완해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느냐 하는 걸 찾는 것도 새로운 정책을 찾는 것 못지않게 또는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그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놓치고 있는 게 뭐냐, 우리가 기존 정책에서 놓치고 있는 게 뭐냐를 잘 점검해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게 비효율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정책에 기존에 아마 각 분야마다 그런 것들 논의들이 많이 쟁점이 될 텐데 그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덜어내느냐. 정책이라는 게 모든 걸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대비, 자원 대비 그 효과가 극대화가 될 때 이제 그게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정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 정책이 가지고 있는 비효율성을 어떻게 개선해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느냐. 자, 그런 점이 중요하다는 말로 첫 번째 세션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